안녕하세요. 요즘 이혼하는 여성분들은 참 똑똑하더라고요. 힘든 상황인데도 정신을 어찌 그리 똑바로 차리고 챙길 것 확실하게 챙겨 나오는지 말입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이혼할 때 당하기만 하고 몸만 나온 거나 다름없어서 주변에서 저보다 더 열폭하곤 합니다. 제가 이혼을 4년 전에 했어요. 그때가 32살이었고 아이가 첫돌이 안 되었을 때니 육아 때문에 마음도 몸도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사람 죽으란 법 없다고 지금은 결혼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엄마를 무지막지하게 시집살이 시키는 모습을 보며 자라온 여자입니다. 그런 탓에 결혼에 거부감이 있었고 결혼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정말 심각했어요. 할머니는 툭하면 저희한테 엄마 욕을 하고 온갖 쌍욕을 다른 친척들 있는 데서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엄마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머리가 크고 나이가 드니 할머니가 문제였다는 걸 깨닫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빠는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나마 오빠도 고등학교 가면서 조금씩 엄마 편을 들어줬고요. 엄마는 이혼도 못하고 참고 살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셨을 것 같아요. 저 결혼할 때 엄마가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은지야, 엄마처럼은 살지 말어. 엄마가 30년 넘게 살아보니까 무조건 참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혼할 생각은 왜 안 하고 참고 자랐어? 너랑 네 오빠 보면서 참고 산 거지. 엄마는 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 근데 너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았지 뭐니. 그러니까 너도 결혼해서 힘들 때 굳이 참고 살 필요는 없어. 제가 어릴 적 늘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아를 외치고 살았거든요. 엄마도 참 답답한 것이 30년 지나고 후회하면 뭐 하나요? 이미 지나간 청춘은 돌아오지 않는걸요. 저는 엄마가 참고 산 걸 자식들 탓하는 것도 짜증나고 싫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자란 탓에 시댁하면 진절머리가 나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람 일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하다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그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더 괜찮은 조건으로 이직을 성공했고 저도 취업에 성공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돈을 많이 모은 건 아니었어요. 당시 양가 부모님 모두 결혼 비용을 전적으로 보태줄 수 없었기에 언제 결혼하듯 풍족하지 못할 것 같아 그냥 그때 결혼했어요. 시댁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집이었고 저희 친정은 그래도 용인의 아파트 한 채와 시골집 그리고 노후가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취업이 되면서 일이 잘 풀리니 남편과 둘도 없이 사이가 좋을 때이기도 해서 결혼을 했었네요. 그때 시댁에서 저희 신혼집을 얻어줄 만한 형편이 안 되었던지라 2년만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싫었죠. 그럼에도 시댁과 같이 산다고 결심했던 건 시댁이 현금 여유가 없어도 부동산은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내놓은 집이 팔리면 저희를 우선적으로 분가시켜주겠다 약속하셨기에 그거 믿고 신혼을 시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정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저보다 2살 많은 친정오빠는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말부, 내가 혹시나 해서 신신당부하는데 내 동생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시집살이 하는 거 보고 자라서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만약에 한 집에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내 동생 힘들게 하거나 눈물 흘리게 하면 내가 바로 데리고 나올 거니 그렇게 알아. 분명히 2년만 같이 살기로 한 거 약속 꼭 지키고. 네 형님 걱정 마세요. 꼭 2년만 돈 모아서 바로 분가할 겁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제가 최대한 마음고생 안 하게 잘 살필 거니 걱정 마세요.
오빠가 서슬퍼렇게 협박하다시피 남편에게 저 고생시키지 말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고요. 남편에게는 자기 식구고 가족이니 며느리 하나 들어온다고 뭐 그리 달라질 게 있겠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댁은 남편이 장남이고 결혼한 손이 시누이만 한 명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다들 시댁에 대해 잘 모르고 결혼했다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결혼해보니까 그 집안의 일원으로 들어가 겪어보지 않는 한 자세히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처음 시부모와 같이 살면서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었죠. 그래도 직장을 다녔으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제가 유산기가 있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가며 삶을 꾸려가다 보니 본의 아니게 돈을 쓸 때 눈치도 보게 되고 나한테는 전혀 돈을 쓰지 못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 월급이 45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돈으로 시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저축까지 하려면 아주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돈 관리를 남편이 했고 저는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얻어 쓰거나 남편 카드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친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친정오빠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친정부모님 집으로 담보대출까지 받아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그때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설상가상 오빠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서 친정집도 같이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집도 팔아서 대출을 막아야 했고요. 친정집이 그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시골집으로 내려간다는 엄마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은지야, 당분간 시골 아빠 집에서 생활할 거야. 오빠 사업 망해서 집이고 뭐고 있는 대로 다 긁어모아서 빚 갚는 걸로 다 썼어. 그래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지 네 오빠는 몇 날 몇 줄 소식도 없지 뭐니. 엄마,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도 의논했어야지. 오빠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시골 가면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해먹고 살려고 그래. 제 말에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이러시더라고요. 사람 죽으란 법이 있겠니? 비상금은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렴. 엄마는 네 오빠가 걱정이야. 혼자 힘들게 동분서주하길래 잘 해결될 줄만 알았거든.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엄마는 대체 오빠한테 얼마나 퍼준 거야. 엄마 아빠 먹고 살 돈은 남겨놨어야지. 아들이답시고 주위다 뒷고모으로 돈만 대주면 대체 남은 게 뭐야. 오빠 걱정은 마. 엄마랑 아빠가 걱정이지 오빠는 알아서 잘 살 사람이니까. 우리 걱정은 말고. 너도 배불러 와서 힘든데 엄마가 이런 말이나 하고 미안하다. 일단 내가 급한 대로 300만 원 보낼 테니까 그걸로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써. 그런 상황에서 임신한 딸 걱정하는 엄마가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엄마가 돈 아끼느라 밥도 부실하게 해먹을 것 같아 저는 따로 모아놨던 300만 원을 친정 엄마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나마 노후를 보내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시골집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긴 했습니다. 아빠가 몸이 안 좋아 분명 일도 못할 텐데 계속 비상금 까먹고 가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남편과 상의해서 친정 부모님께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보내야겠다 싶은 마음에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제 돈으로 300만 원을 붙여드렸다는 말도 했고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이 대뜸 한다는 말이 너는 돈을 보내려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보내지. 300만 원이나 보내는 걸 나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한 거야. 근데 당신 나 모르게 따로 돈 모아놓은 거 또 있어. 이러네요. 중요한 건 우리 친정부모님의 어려운 상황인데 남편은 제가 보낸 300만 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돈은 내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거야. 당신이 뭐 내가 그게 돈 모을 만큼
월급이나 갖다 줬어. 더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내 부탁 좀 들어줘. 내 부탁은 앞으로 부모님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당신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냐 하는 거야. 아, 글쎄. 나도 월급이 뻔하니까 큰 돈은 못 떠들을 것 같은데. 월에 30만 원 정도면 괜찮겠어? 월급쟁이 월급에서 매월 30만 원 더 큰 부담되는 게 사실 맞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남편 월급에서 100만 원 넘는 돈을 시모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생활비를 좀 더 아껴볼 테니까 우리 부모님 50만 원에 맞춰드릴 수는 없을까? 내가 애 낳으면 바로 일 시작해서 생활비 보탤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당신이 도와주면 좋겠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알았다고 대답은 하더군요. 이럴 때 돈 안 버는 여자 입장에서 참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모아놓은 돈 쓰지 말고 분가할 때까지 저 돈 모으라면서 결혼 비용 다 부담해 주시고도 모자라 축의금 들어온 것도 거의 다 돌려주셨는데 남편은 그깟 50만 원 용돈 드리는 일이 한 번에 대답을 못할 일인가 싶어 서운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월 50만 원씩 남편이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긴 하니까요. 엄마에게 말했더니 제 예상대로 엄마는 굳고 사양하더라고요. 아휴, 니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아직 시댁에서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얼른 돈 모아서 나가 사는 거 본 다음에는 모를까. 지금은 내가 이 돈을 못 받겠다. 엄마, 이거 이서방이 주는 거야. 엄마가 안 받으면 어차피 내가 쓰는 돈이니까 걱정 말고 받아놔. 일단 당장은 필요하잖아. 나중에 내가 몸 풀고 일 시작하면 그때는 내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한사코 미안해서 못 받는다는 엄마였지만 상황이 그러니 어쩌겠어요. 결국 제가 하자는 대로 엄마는 사위가 매달 주는 용돈을 받기로 하셨고 두 분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그리고 오빠가 가끔 붙여주는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남편에게 기뜸을 못한 게 있었어요. 친정에 생활비 주는 걸 시부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걸 미리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친정이 용돈 주는 게 나중에 저한테 어떤 일로 돌아올지 그때는 짐작도 못했으니까요. 시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면서 안 건데 제 남편은 참 효자라서 이 말 저 말 자기 부모님과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저희 친정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남편이 먼저 꺼냈고 시부모님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럼 부모님 생활은 어떻게 하신다니? 그 시골에 무슨 연고라도 있는 거야? 네, 큰 집이 같은 동네에서 과수원이랑 축사를 하시거든요. 거기서 소일거리 하신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 같아 제가 대답을 했는데 옆에서 갑자기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내가 이번 달부터 달에 50만 원씩 용돈 지원해드리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두 분이서 생활하시려면 돈이 모자라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 말을 듣고 어머니가 표정이 이상하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너희 부모님 그 정도로 생활이 어려우신 거냐? 아우, 나원 참 속상해서 우리 아들이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해준 월급이 있는데 거기서 50만 원씩이나 갖다 바치는 거 너무 과한 것 같구나. 역시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아들 월급으로 용돈을 주는 게 싫으셨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시부모님은 아들 결혼할 때 드린 돈도 없었어요. 집 해줄 돈도 없어서 며느리까지 집에 들어 앉혀놓고 공짜로 식모살이 시키고 있는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으셨나 봅니다. 어머니, 당분간만이에요. 제가 몸 풀고 나면 일해야죠. 그때까지만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지금 대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너는 뭐 애 낳고 키우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나가서 일할 생각부터 하니. 그럼 애는 뭐 공짜로 커? 아유, 너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 네 오빠는 대체 뭐하는 사람이 일래 사업을 말아먹고 너한테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냐. 말이 쉽지.
월 50만 원 꼬박꼬박 너희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그것도 사위가 처갓집에 그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도 이희한테 생활비 받아서 쓰시잖아요. 식비며 공과금이며 다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요. 친정 부모님한테는 저 쓰는 거 아껴서 드리자고 한 거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우리랑 한 집에 살면서 생활비 안 내고 공짜로 살려고 했어? 우리랑은 상황이 다르지 않냐 이 말이야. 친정에 용돈 드리는 문제로 한바탕 하고 나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배가 불러오니 지금 당장 어디 일을 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었고 임신만 아니었어도 남편에게는 말 안 하고 제 선에서 해결했을 텐데 말입니다. 안 그래도 불편한 시댁살이가 더 불편해진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직 시모가 분간 시기까지는 1년도 더 넘게 남았는데 그 시간을 어째 버틸까 싶을 정도로 시댁 식구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미워지고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시댁 식구들이 저를 그 집에서 공짜로 얹혀 사는 사람 취급하며 마구 부려먹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종년처럼 말입니다. 이 집 시누이는 아이가 둘입니다. 큰아이는 유치원 다니고 둘째는 아직 15개월이라 손이 많이 가요. 시누이도 맞벌이를 하는데 문제는 아이를 시어머니가 봐주십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시누이 출근 시간 맞춰 시누집으로 가서 애들을 챙겨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시누이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 오지 말고 그냥 애들을 내가 출근하면서 맡기는 게 낫겠어. 여기 올 게도 있는데 엄마 혼자 힘들 필요 뭐 있어?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 내일부터는 애들 여기다가 데려다 놔. 클랜드와는 며느리가 시키면 되겠구나. 시누이와 시어머니 대화하는 거 들으면서 어째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왠지 전부 제 몫의 일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도 않은지. 그 다음날부터 시누이는 자기 애들을 득달같이 시모집으로 데려다 놨습니다. 그때부터 큰애 등하원은 제 몫이 되어버렸고요. 되고 나면 자기 애들을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신우는 툭하면 약속 있다고 늦게 오고 자기 운동해야 한다고 늦게 오기 일쑤였고요. 신우 남편은 거의 매일 약속을 한다던가 술자리가 있다고 자기 애를 타작할 생각을 안 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푸른 배를 안고 애들 밥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애가 6살인데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뜻 받아주고 키워 그런가 버릇이 좀 없어요. 그런데 그날 웬일로 시누이가 퇴근 후에 바로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자기의 데리러 온 줄 알았죠. 하필이면 그때 아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먹던 숟가락을 휘둘렀는데 음식이 제 얼굴에 튀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우 시원아. 밥 먹을 때는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지. 누가 이렇게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휘둘러? 얼른 앉아서 마저 먹자. 이거 봐봐. 숙모 얼굴에 음식 다 튀었지? 그걸 본 시누이가 제게 다가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옳게. 그동안 우리 애 이런 식으로 막 혼냈어? 애가 밥 먹다가 그럴 수도 있지. 왜 내 새끼 기를 죽이고 그래? 엄마는 어디 갔어? 앞으로 우리 애 밥 먹이기 싫으면 옳게는 먹이지 마. 피곤해서 좀 자려고 일찍 왔더니 별거를 다 보네. 애야 밥 다 먹으면 나 깨워줘. 이러더니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심호방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애 봐주는 거는 없다더니 자기 새끼 유치원 끝나면 데리러 가고 밥 먹이고 도시락통 닦아주고 놀아주는 거 다 해도 고맙다는 소리 한번 못 듣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네요. 나중에는 시부모도 제가 마치 아이 봐주는 사람인 양 이것저것 시켜댔고요. 그것까지도 저 참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그거라도 하면 친정에 용돈 드리는 거 싫은 소리 안 하실 것 같아 꼭 참고 남편에게도 불만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취급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해 겨울에 시누이가 자기네 집이 춥다면서 시댁으로 짐을 싸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누이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는데
아침마다 약속 있다고 일찍부터 항상 안 보였고 항상 집을 어지르고 치우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아이가 어지른 장난감 한번 치우는 거를 못 봤고요. 화장실에 머리카락 한번 치우는 걸 못 봤습니다. 자기가 먹은 컵조차 싱크대에 담가놓기만 하고 씻어놓는 법이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애들 밥이며 반찬이며 아무리 어머니가 같이 한다지만 대부분 치닥거리는 제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살았는데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홀망도 아니었고 출산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배가 많이 나오니까 체력에 무리도 가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제가 모른 척하고 집도 안 치우고 애도 안 챙기고 그냥 방에 누워 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방문 벌컥 열고 들어오시면서 이러시더군요. 얼른 나가서 애 밥 좀 먹여라. 등어는 내가 시킬 테니까 그거라도 해. 어머니, 오늘 제가 배도 뭉치고 좀 쉬고 싶어서요. 형님도 있는데 오늘은 좀 쉴게요. 자기의 밥은 자기가 먹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임신해서 배부른 올케한테 자기 새끼 밥 먹이는 것까지 왜 시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볼일 있어서 금방 나가야 한다지 않니? 너는 종일 시간 많은 애가 조금 있다가 쉬면 될 것을 바쁜 시간에 안 도와주고 누워있는 거냐? 이따가 누워라. 이러시길래 저도 그때 못 참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종일 애들 뒷골문이 따라다니면서 밥 먹은 거 치우고 어지러운 거 청소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허리 숙이는 것도 힘들고요. 형님도 자기 애는 자기가 봐야죠. 저 정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누워서 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딸은 애 봐준다고 나한테 돈이라도 주지. 너는 이 집에서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는데 하는 게 뭐냐. 남편이 벌어오는 돈까지 친정에 갖다 바치면서 지금 놀고 먹겠다는 거니? 나 같으면 시어미 얼굴 보기 민망해서 없는 일도 찾아서 하겠구먼.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해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당연시되는 게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이 집 식구들은 제가 친정에 보내는 돈을 빌미로 저를 종벌이듯 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남편은 뭐 했냐면요. 그냥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 바쁘기도 했지만 우리 친정에 돈 준다는 핑계로 야근을 그렇게나 자주 하더라고요. 야근하다 들어온 사람한테 술집 냄새는 왜 나는 건지 알 수 없지만요. 시댁살이 단점 중에 하나가 남편과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것도 있는데 저는 임신까지 하면서 남편과 말 그대로 자취방 친구처럼 지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남편도 욕구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겨울 지나고 나서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초산인데다 제가 골반이 좁아 진짜 힘들게 낳았는데 어머니는 제가 산후조리에는 비용이 아까우셨는지 집에서 본인이 조리를 해주시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극구 거부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모가 그런 말 할 줄 알고 미리 조리원 예약까지 해놓았는데 저더러 돈 아깝다고 취소하라는 거 개무시하고 조리원에 들어갔네요. 시모가 무슨 산후조리를 해준답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거 뻔히 그려지는데 그러기는 싫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 벌어오는 돈 다 걷어내는 게 너다. 너랑 결혼하고 나서 돈이 줄줄 새는 거 알지? 옛날에는 애 낳고 3-7일 지나면 빨래하고 집안일 다 하고 살았는데 애 낳은 게 뭐가 그리 큰 벼슬이라고 그 비싼 조리원에 돈을 갖다 바치니? 이렇게 속없는 말을 하시길래 저도 하고 싶은 말 했습니다. 그 돈 남편 돈 아니고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저 조리원 들어가라고 보태주신 것도 있고요. 제 비상금으로 미리 예약해놨어요. 제 몸이 안 아픈 게 우선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끝까지 돈돈거리시는 것 지긋지긋했습니다. 남편이 그나마 시어머니 말리면서 조리원 들어가라고 교통정리해준 덕에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데리고 집에 와서 산 거 얘기하자면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아무튼 그 집에서 저는 제 아이를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시누이 애까지 챙겨가며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육아는커녕 집안일이라고는 아예 손 하나 까딱도 안 했던 사람이니 말아 뭐 하겠나요? 심지어 아이랑 잠을 수면 못한다고 따로 자던 사람입니다. 저와 남편 사이는 멀어지다 못해 그냥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가 그때 산후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정신적으로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나가고만 싶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저는 웃는 얼굴이 아니라 우는 얼굴이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늘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가 첫 돌을 앞두고 있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 약속한 분가 시기가 다가왔는데도 남편과 시모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죠. 남편한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사정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살겠어.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 누나도 그렇고 나 종년 부리듯 하시는 거 몰라. 당신이 집에 좀 일찍 와서 애 좀 같이 봐줘. 나 정말 너무 힘들어. 하며 울며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모진 말뿐이었습니다. 네가 왜 우울주의냐? 편하게 살면서 개소리하지 마. 너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힘들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나는 니네 집이랑 우리 집 다 갖다 바치는 거 모르냐? 이러면서 무시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자는 말도 많이 했어요.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면 맘대로 하라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더니 정말 이혼할 일이 정말 생기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이 태페하우스에 드나들면서 외도를 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외박하거나 새벽에 들어오는 날은 여지없이 그런 업소에 드나들었기 때문이라는 걸 안 순간 모든 걸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한테 남편 외도 사실을 먼저 말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이랬습니다.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여자랑 사름 차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잖니. 내가 잘 타일러 볼 테니까 이혼이니 뭐니 난리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 그건 습관 아닌가요? 이 여자 저 여자 더럽게 건드리고 다니는 거 못 고쳐요. 저 애 아빠하고 이혼할 거예요. 계속 이 집에서 살다 가는 미친년 되겠어요. 차라리 돈이 없다면 참고 살겠는데 다른 여자랑 난잡하게 놀아난 남자를 어찌 참고 살라는 건지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소리 확 질러버리고 짐 싸서 애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들은 애 달고 온 저를 안쓰러워서 말을 못 이으셨고요. 그렇게 집 나와서 친정에 3개월 있으면서 이혼 준비했는데 남편은 저를 집 나간 년 취급하면서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이혼해야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참 막막했습니다. 일단 돈이 없는 게 문제였죠. 변호사 상담받아봤는데 결혼 2년째라 혼인기간이 짧고 함께 이룬 재산이 없어 재산 분할은 힘들다 하더라고요. 남편 성매매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빙도 어려워서 큰 위자료를 받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남편이 매달 친정에 보낸 용돈도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운 나쁘면 위자료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무것도 못 받는다면 변호사 선임비조차 제 돈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지치고 피로했어요. 소송까지 해가며 이혼할 에너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돈도 없었고요. 아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로 협의 이혼 아닌 조정 이혼했고요. 그때 시모가 했던 말이 누가 키우건 안 키우는 쪽은 나중에 아이한테 죽었다고 말해라. 우리는 양육권 고집 안 하련다.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게 맞아. 그러니 면적 교섭권이고 뭐고 보지 말고 지내라. 고로 자기들은 손주를 안 보겠다는 말이었죠. 나중에 양육비도 안 주겠다고 할 것 같아 양육비는 직접 지급 신청하여 전 남편 회사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 놈도 참 못된 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아빠 노릇은 하겠다는 말조차 안 하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저희 부모님과 남편놈 부모님과 심한 다툼도 있었고 별 나리를 다 겪긴 했습니다. 이혼하는 게 별거 아니라지만 그 과정은 사람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거라 말들 하잖아요. 살면서 보게 될 더럽고 치사한 꼴, 저는 그때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제 수중에 있는 돈은 결혼 전 모아놨던 돈에서 까먹고 남은 1,500이 전부였네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시골집을 아늑하게 꾸며 놓으셔서 아이와 맘 편히 지내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고요. 저도 마음 추스르는 동안 다시 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살다가 누구나 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데 아마 저한테는 이혼이라는 사건이 인생의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살던 용인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교육 문제가 걱정이 되었는데 아빠가 시골집을 팔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3년 넘게 잠적했던 오빠가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재기에 성공해서 우리 가족에게 돌아왔거든요. 지은아, 많이 힘들었지? 너 힘들 때 친족 오빠가 든든하게 있었으면 그 썩을 집구석이 너 무시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제부터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내 조카랑 이제 편하게 살면 돼. 오빠도 정말 너무해. 어쩜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거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신 줄 알아. 그동안 대체 어쩌고 지낸 거야. 내가 개발한 상품이 펀딩에 성공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너 자리 잡을 때까지 오빠가 도와줄게. 재기에 성공한 오빠 덕에 우리 가족은 용인의 34평 아파트를 대출 조금 끼고 사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엄마도 원래 하시던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고요. 저도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형편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월급은 생활비 빼고 모두 저축하라 해서 1년 만에 3천만 원 모았고요. 온 가족이 모여 사니까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하며 살던 그 무렵에 뜻하지 않은 연락을 받았는데요.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한테 잘 지내냐고 묻고 나서는 대뜸 한다는 말이 참 의외였네요. 나 좀 살려주라, 지호 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살려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연락했어. 제발 부탁이야. 나 좀 살려줘. 갑자기 살려달라는 말에 얘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 저랑 이혼하고 나서 더 밑바닥을 쳤더라고요. 그 몇 년간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암 선고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집도 전세로 옮겼는데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코이인지 뭔지 하다가 빚까지 지는 바람에 전세 보증금도 날려먹을 형편이라는 겁니다. 부탁인데 양육비 좀 당분간 안 받아가면 안 되겠어? 혹시 가능하면 돈을 좀 빌려주면 좋고. 어찌 안 되겠어? 당신 형님 사업도 잘 되고 이사 갔다고 들었어.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줘라. 우리 지호를 봐서라도. 지호 어째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던 사람이 죽을 지경 되니까 돈 구걸하는 거야. 이젠 우리 지호한테 주는 양육비 따지 아깝다 이거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도 기가 막혀서 친정 식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오빠는 노발대발했고요. 그런데 오빠가 이러는 겁니다. 지훈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 자식 절대 이렇게 끝낼 놈이 아니야. 찰거머리처럼 너한테 돈 달라고 요구할 게 뻔해. 내가 아무래도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아. 혹시 너 내일 시간 좀 되냐? 그 새끼 회사 어딘 줄 알지? 오빠는 전 남편놈 회사를 묻더니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걱정 마. 너는 오빠 옆에만 있어. 네 손에는 절대 똥 안 묻게 해줄 테니까. 오빠가 무슨 꼼꼼이인지 궁금했지만 무엇보다 저도 오빠랑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확실히 남편을 끊어내야겠다 결심했고요. 그 다음날 남편 회사로 찾아가 1층 카페로 내려오라 했더니 5분도 안 되어 그 인간이 헐레벌떡 내려오더군요. 아마 제가 돈 빌려줄 거라 착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친족 오빠를 보고 흠칫 놀라는 겁니다. 오랜만이네.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지금 사정이 어렵다지.
근데 그건 자네 사정이지 왜 남남인 내 동생한테 돈 내놓으라고 연락을 한 건가? 오히려 받을 돈은 우리가 있는데 말이야. 그 인간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기 형님 받을 돈이라뇨?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저 이 사람하고 얘기하자고 한 거지 형님하고는 할 말이 없는데요. 왜 할 말이 없어? 넌 내 동생이랑 살면서 우리 집에 용돈 보낸다고 개지랄 떨었다며? 내 동생 온갖 식모살이 시키고 바람까지 피운 놈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혼한 거잖아. 그거 정확히 계산하려고 온 거야. 오늘 정확히 계산하고 끝내자. 지은아, 오빠가 가져오라고 한 거 줘봐. 오빠는 그 자리에서 제가 건넨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결혼할 때 썼던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식장 비용이며 예단, 시댁가전 바꿔준 거, 신혼여행비 등등 증빙자료와 함께 적혀 있었고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제 돈으로 썼던 생활비도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계산해보니 3,300만 원이더군요. 야, 너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주고 정확하게 50만 원씩 22개월 줬더라? 그럼 딱 1,100만 원이네.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지. 근데 너는 결혼 비용 쓴 게 없는 거 알지? 축의금도 너네 엄마가 꿀꺽했다며. 자, 그럼 3,300에서 1,100만 원 빼니까 2,200이네. 2,200 내놔. 지금 계좌이체 해.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내자. 그 인간은 자기 회사라 큰 소리도 못 내고 어쩔 줄 모르더군요. 형님, 제 사정 들으셨다면서요. 제가 그런 큰돈이 어딨어요. 이미 이 사람하고 이혼한 마당에 무슨 계산을 정확히 하겠다고 이러십니까? 제가 그 돈을 왜 줘야 하는 건데요? 자네 말 한 번 잘했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이미 이혼한 마당에 무슨 염치로 내 동생한테 돈을 달라고 연락을 하냐 이 말이야. 자네가 결정해. 그 돈 내놓던가 오늘 이후로 다시는 내 동생한테 연락하지 말던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다시는 지호 엄마한테 연락 안 하겠습니다. 형님도 이런 이상한 요구 하지 말아주세요. 그 인간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하더군요. 한 번만 더 살려달라느니 돈 빌려달라느니 엉뚱한 말하면 그때는 이렇게 안 끝내. 자네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준 거 10원쪽 먹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빠는 그 인간 코끝까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의 회사 사람들은 우리 테이블을 힐끗거리며 궁금해하더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 입을 통해 회사의 소문이 쫙 퍼지겠죠. 오빠가 굳이 전 남편 회사에서 보자고 한 이유는 그걸 노린 거였고요. 핑계로 고를 생각도 아예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저는 오빠와 함께 그 인간에게 철저하게 복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혼할 때 불쌍한 쪽은 저였는데 이혼 후 최종 승리자는 저네요. 잘 사는 게 복수란 마음 먹으며 가끔 울분이 올라와도 참고 자랐지만 오빠 덕에 10년 묵은 채증이 다 가라앉은 것처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인간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글쎄 저더러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년이라네요. 오빠랑 그 문자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정말 나쁜 년인가요? 물가에 서 있으면 원수의 시체가 떠내려온다더니 인과응보가 이런 건가 싶기만 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나 이제 밤에 잠 안 깨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지훈아. 오빠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잖아. 인생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더라. 내 뒤통수 치고 갔던 돌이 언젠가는 돌아서 누군가의 머리를 치는 날도 오고 누군가의 명치를 쳐서 죽이는 날도 오고 그러는 게 인생이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이제 누굴 너무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우리 지우랑 행복하게 사는 걸로 복수하자. 오빠 말대로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깨끗하게 잊어주는 걸로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하녀 대접하면 아들은 왕 대접받을 거라 착각하시는 시부모님들 계신다면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며느리를 귀하게 대해야 내 아들도 귀한 대접받고 귀한 사람 되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종이면 아들은 돌쇠 아닌가요?
며느리가 시부모 존경하는 마음은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 우러나야 가능한 것이지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원하시고 받고자 한다면 먼저 품고 베풀어 주세요. 이건 꼭 시부모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오빠 덕에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도 해소되었고요. 앞으로는 무조건 아이 잘 키우는 거 집중하고 내 부모님 효도하고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지라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건 인생 저편으로 미뤄뒀네요. 제 사연 재미나게 들으셨다면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